안녕하세요. 저는 43살의 남자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난한 집에 태어나 죽어라 공부해서 자수성가했는데요. 아주 크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 꽤 만족하고 보람된 삶을 살고 있답니다. 이런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큰 사연이 하나 있어요. 바로 배우자 문제죠. 그럼 지금부터 어떤 여자를 만났길래 사연에 글을 쓰게 됐는지 꼭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어요. 제가 2살 무렵에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난 아버지와 이혼하셔서 어머니가 아버지 몫까지 하면서 저를 키우셨죠. 어머니는 파출부와 건물 청소부로 일하셨는데 매일 몸에 파스가 붙여져 있었답니다. 어머니가 안쓰럽기도 하고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어렸을 적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공부뿐이었어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공부뿐인 줄 알았으니 죽어라 공부만 했답니다. 그 결과 서울에 있는 최고로 좋은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됐죠. 꿈만 같은 순간이기도 했지만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학창시절 때보다 더 많이 공부했습니다.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고 싶었고 저도 가난을 빨리 벗어던지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대학과 군대를 다녀와서 20대 후반이 됐고 가장 돈을 잘 번다는 증권사에 취직했습니다. 일은 어렵지 않았어요. 평생 머리를 쓰고 살아왔으니 이번에도 머리를 쓰며 일하면 되는 일을 택했기 때문에 빨리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대 끝자락에 연봉 1억이 넘어가게 됐고 30대엔 2억, 3억으로 오르다가 40 무렵에는 연봉이 5억이 넘어갔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린 결과 아주 많은 돈을 벌어서 어머니한테 좋은 집 한 채 해드렸고 노후 자금까지 모두 마련해드렸습니다. 저도 전세 아파트와 좋은 차를 몰며 지냈죠. 일은 손에 완전히 익어서 업무 스트레스는 거의 없었답니다. 하지만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와서 그런지 다른 것들을 제대로 채우지 못했어요. 친구도 거의 없었고 사귀어 본 여자도 40이 되도록 단랑 한 명뿐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호강시켜줘서 고맙긴 하지만 제가 장가가는 걸 보여줘야 진정한 효도라며 결혼을 재촉하셨어요. 멀쩡하게 잘난 아들을 낳았는데 부록이 되도록 혼자인 걸 보니 마음이 아프다며 얼른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셨습니다. 사실 저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서 좋은 인연이 찾아오길 기다렸답니다. 하지만 공부와 일만 했던 제가 여자를 만날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증권사 여자 동료 하나가 저에게 소개팅을 제안했습니다. 명문대 나와 대기업을 다니다가 지금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쉬고 있는 여자라고 했는데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긴장되더라고요. 아주 오랜만에 여자를 만나게 됐으니 그럴만도 했죠. 여하튼 제가 외모는 크게 볼 게 없었지만 성실함과 능력이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소개팅 자리에 나갔어요. 이윽고 매우 눈부시게 아름다운 미모의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때 첫눈에 반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됐습니다. 어찌나 예쁘던지 제 심장이 하도 뛰어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답니다. 저는 흥분해서 오버하지 않으려고 평정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눴어요. 미모만 출중하고 성격과 됨됨이가 되먹지 못한 여자일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소박하고 털털하게 느껴졌고 제 말에 귀 기울여주는 모습에 호감이 갔답니다. 나이도 궁합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4살 연하여서 운명의 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애프터 신청을 하게 됐는데 소개팅 여가 아주 달갑게 받아줬어요. 그쪽도 저를 마음에 들어한다며 인연이 되길 바란 모양이었나 봅니다. 그리하여 저와 미모의 여인은 사귀기 시작했고 10개월가량 연애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여자친구에게 실망한 적이 없었어요. 가끔 저희 어머니를 같이 찾아뵙기도 했는데 얼마나 살갑게 잘 대해주던지 어머니가 며느리로 딱이라며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41살이 되던 해에 프로포즈를 하게 됐는데 여자친구가 기쁘게 받아주면서 백년가약을 맺게 됐답니다.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치른 날은 웃음으로 시작해서 웃음으로 끝이 났어요. 모든 대화가 잘 풀렸고 작은 갈등 하나 생기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얼마 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어요. 아직 아내와 결혼한 게 실감이 나지 않는데 한 집에 살며 한 침대를 써보니 그제야 저도 어여쁜 아내와 결혼했구나 하는 행복감에 젖게 됐네요. 신혼 첫 달은 어떤 말도 필요 없을 만큼 무진장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걱정 하나가 생겼어요. 아내가 재취업을 하지 않고 집에서 놀기만 해서 재능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당신 회사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결혼 뒤에 일을 시작한다고 했잖아. 나 꼭 일해야 해. 오빠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먹고 살면 안 돼. 뭐 안 될 건 없지. 그런데 당신 학력이랑 스펙이 너무 아깝지 않겠어?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집안에만 있으면 손해잖아. 무슨 손해야 오빠, 난 오빠랑 결혼한 것만으로도 인생 성공이야. 이제 나한테 다른 꿈은 없어. 나 말이야 현모양처가 될 거야. 오빠 애도 낳고 내조에 최선을 다하는 여자가 될 거라고. 그래? 그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나는 괜히 실력이 아까워서 말한 건데 당신 뜻이 그렇다면 현모양처가 돼봐. 오빠도 좋지? 그럼 나 카드 줘. 아니면 오빠 통장을 맡기든지 말이야. 내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아, 경제권 여보. 내가 일 때문에 입출금이 많아서 그건 안 될 것 같아. 대신 생활비 넉넉하게 주고 신용카드도 줄게. 모자라면 그때그때 말해주면 내가 채워줄게. 좋아. 그럼 이 몸이 앞으로 살림꾼이 돼보겠어? 그렇게 아내에게 경제권을 넘겨주지 않고 카드와 생활비를 주는 것으로 협의를 했답니다. 저는 별 걱정하지 않고 아내에게 카드를 줬는데 그게 화근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달에 카드 명세서가 날라왔는데 무려 800만 원을 썼더라고요. 집안 살림에 쓰인 돈은 미미했고 자기 치장하는데 카드를 실컷 긁었어요. 저는 씀씀이가 왜 이리 크냐고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여보,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 소비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은데. 뭐? 나 첫 달이라 거의 안 썼어. 엄청 아껴가며 썼다고. 800만 원이 나왔는데 아껴 썼다고? 응. 그 정도면 껌값이잖아. 1000만 원도 안 썼는데 왜 난리야. 저와 아내는 여기서부터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달에 800만 원은 너무 과하다고 설명하며 한 달에 300만 원으로 줄이라고 설득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300만 원을 누구 코에 붙이냐며 씀씀이를 줄이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제가 능력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낭비하며 살아본 적이 없어서 이해를 못했는데 아내는 그 정도 소비는 당연한 거라며 도리어 저에게 가르치는 말을 늘어놨답니다. 오빠, 돈도 잘 벌면서 왜 나더러 아껴 쓰라는 거야? 우리 부부야. 나 오빠 마누라라고. 내가 돈 쓰는 게 아까우면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오빠 이렇게 치사한 사람이었어? 아니, 내 말은 아깝다는 게 아니라 소비가 너무 심하다는 거지. 조금만 줄이자. 여보, 그럼 한 달에 500만 원만 쓰면 안 될까? 우리 나중에 애기도 낳고 키우려면 조금 아끼면 좋잖아. 그래, 알았어. 빈정상하긴 하지만 오빠가 그렇게 말하니 내가 뭘 어쩌겠어. 아내는 기분 나빠하며 소비를 조금 줄이기로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씀씀이가 더 커져서 미치겠더라고요. 아내에게 준 카드 한도가 1000만 원이었는데 백화점에 다녀온 아내가 한도를 올려달라고 요구했답니다. 저는 당연히 안 된다고 잘라 말했고 지금 쓰는 카드도 한도를 줄이겠다고 통보했어요. 아무리 제가 돈을 잘 벌어도 이런 식이면 돈을 어떻게 모으겠냐고 하면서 제발 소비를 줄여달라고 말했답니다. 그러자 아내는 퉁명스럽게 알겠다고 대답하더니 한동안 카드를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싫은 소리를 몇 번 했지만 이렇게라도 소비가 줄어드니 다행이라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얼마 뒤에 아내가 카드 한도만큼 쇼핑을 하더니 현금 서비스로 1000만 원을 더 썼더군요. 결혼 전 소박한 모습은 제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카드 명세서를 보여주며 왜 이렇게 썼냐고 했더니 도리어 저에게 윽박질렀어요. 당신이 한 달에 5천만 원을 버는데 그깟 1000몇백만 원 썼다고 이 난리를 쳐. 나 정도 되는 여자랑 결혼했으면 대가를 치려 하는 게 기본 아니야? 뭐? 당신 같은 여자? 당신이 어떤 여자인데? 그걸 내 입으로 말해야 해. 내 앞에 줄 서는 남자가 한둘이었는 줄 알아? 돈 많은 남자가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는 걸 다 뿌리치고 당신과 결혼했다고. 그럼 나 같은 여자랑 결혼했으면 고마운 줄 알고 떠받들어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 고맙다. 예쁘고 잘난 내가 나랑 결혼해줘서 아주 고맙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못 살아. 난 가난하게 성장해서 그런지 이렇게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살 수 없다고. 카드 내놔. 앞으로는 내가 주는 생활비 외에 한 푼도 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그래, 좋아. 당신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아내는 저를 쏘아보며 카드를 돌려줬고 그날 이후로 저와 대화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답니다. 저는 아내의 버릇을 고쳐주려고 똑같이 말하지 않고 각방을 쓰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보름쯤 지나자 아내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는 저를 유혹하더군요. 오빠, 우리 오랜만에 뜨거운 밤 보낼까? 나 없이 혼자 자는 거 힘들지 않았어? 아니, 혼자 자는 거 많이 외로웠지. 사실 참기 힘들었어. 여보 고마워. 그럼 우리 침대로 갈까? 응. 그런데 오빠 카드 좀 주라. 나 사고 싶은 거 있는데 못 사고 있으니까 손이 근질근질해. 아내는 유혹하는 대가로 카드를 달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카드 돌려받으려고 날 유혹한 거야? 진짜 가지가지 한다. 뭐? 난 당신이랑 화해하려고 이러는데 그깟 카드 달라고 했다고 날 이상한 여자 취급을 해. 됐어.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아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내의 버릇을 고치려고 매일 밤마다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안방으로 가고 싶은 걸 참았답니다. 그런데 저도 어쩔 수 없는 남자였나 봅니다. 얼마 뒤 외로운 밤을 참지 못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아내의 옆에 누웠어요. 아내도 그동안 저를 기다렸는지 아무 말 없이 저를 받아줬죠. 저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않고 사랑을 나눴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는 저에게 돈을 요구하더군요. 오빠, 좋았지? 그럼 나 용돈 좀 주라. 1,000만 원만 주면 안 돼. 명품백 하나 사줘. 뭐, 너 지금 잠자리 했다고 돈 달라는 거야. 내가 무슨 술집 여자야? 술집 여자? 이 인간이 정말이야. 마누라가 남편한테 백 하나 사달라고 했다고 술집 여자 취급하냐? 에이씨, 됐다 됐어. 너같이 모두 없고 눈치 없는 놈이랑은 한방 쓰기 싫어. 당장. 제가 말이 허다와 상처를 주긴 했지만 아내가 한 행동이 어이가 없는 건 맞지 않나요? 카드를 받으려고 잠자리를 유혹하지 않나. 잠자리를 하고 난 후 돈을 달라 하지 않나. 아휴, 아내가 이런 여자인 걸 왜 진작에 몰라봤는지 한이 됐답니다. 여하튼 아내와 티격태격 싸우다가 결국 타협점을 찾았어요. 제가 능력이 아주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카드 한도 500만 원을 맞춰 쓰라고 했고 생활비도 똑같이 넉넉하게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한 달 만에 현금 서비스를 여러 차례 받아 사치를 부리더군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했지만 도통 사치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6달 만에 아내가 쓴 돈이 수천만 원이 넘었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택한 여자고 평생 함께 살 동반자였으니 한 걸음 물러나 꼭 참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6달이 더 지나 결혼 1주년이 되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직원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회사를 이사한다며 같이 이끌고 나갈 직원만 데려가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구조조정으로 퇴직을 앞두게 됐어요. 아내에게 미리 말을 해둔 터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결단을 내렸어요. 퇴사한 날 집으로 돌아갔더니 저에게 줄 게 있다면서 소파에 앉아보라고 하더군요. 난 돈 못 버는 남자랑은 절대 못 살지. 자, 이혼 서류야. 당신 능력이 특출났으면 구조조정을 당하겠어? 도장 찍어. 위자료는 30% 줘. 소송해도 똑같은 결과일 거니까 쉽게 가자. 저는 아내의 행동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바닥일 때 어떻게 나오는지 확실히 하려고 제가 퇴사 후에 어떻게 됐는지 미리 말하지 않았답니다. 저는 새로 판 명함을 꺼내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이거 내 새 명함이야. 증권사 사무실 새로 차렸어. 내가 대표야. 같이 일하던 능력 있는 후배들 데리고 와서 벌써 자리 잡았지. 뭐? 오빠 그럼 회사 잘린 게 아무런 타격이 없는 거네? 타격. 내가 사무실을 차리니까 훨씬 사정이 좋아졌다. 어쨌든 이혼 위자료 30%까지는 못 줘. 겨우 1년 살았는데 너무 과하잖아. 각자 변호사 구해서 법정에서 보자. 그게 좋겠네. 그러자 아내는 이혼 서류를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며 말하더군요. 오빠 속았지? 서프라이즈. 오늘이 만우절이라 장난 좀 쳐봤어. 4월 1일이잖아. 이 바보야. 설마 내가 진짜로 오빠랑 이혼하려고 했겠니? 만우절. 조금 전 당신 눈빛 보니까 진심인 것 같던데.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잘린 날 이혼 서류를 들이미는데 이걸 장난으로 받아들여야 하나. 기분 더럽네. 그러자 아내가 눈시울을 붉히며 훌쩍거렸습니다. 오빠 너무해. 내가 만우절이어서 장난 좀 친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미안해. 내 장난이 심했어. 오빠, 나는 오빠랑 이혼할 마음 없어. 늙어 죽을 때까지 오빠 마누라로 살 거라고. 이게 내 진심이야. 앞으로는 절대 장난치지 않을 테니까 오늘 한 번만 봐줘. 내가 너랑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 한 번 쏘가줄게. 대신 다음에 이혼 서류 들이밀면 재미없다. 다신 이런 행동하지 마. 알았어. 미치지 않는 이상 오빠한테 이혼 서류를 들이미는 장난 절대 하지 않을게. 저는 이혼해버릴까 하다가 아내에게 한번 속아주기로 했습니다. 아직 1년밖에 살지 않았으니 살붙이고 살면서 서로를 믿어주는 시기가 찾아올 거라 믿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괜히 사정이 더 좋아졌다고 말했나 봐요.
아내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돈 쓰려고 자주 나갔다 왔습니다. 쇼핑도 하고 친구들과 술도 먹고 처가에 선물도 잔뜩 사다 줬죠. 저는 한 발 물러나 아내가 돈 쓰는 걸 뭐라 하지 않기로 했어요. 세월이 지나면 조금 달라지겠지 하고 그냥 포기했답니다. 어차피 아내가 쓴 돈이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기분 좋게 잘했다고 말해주고 말았네요. 이런 아내가 살림과 내조를 잘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내는 제가 6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할 때 아주 태평하게 코를 골고 잠을 잤답니다. 아침밥은 고사하고 저녁엔 배달 음식을 시켜줬답니다. 제가 집밥이 먹고 싶다고 몇 번 말했더니 가사 도우미를 데려다 놨더군요. 아내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핸드폰을 만지는 게 일상이었죠. 저는 아내를 이해하려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지내봤는데 나중엔 시선 자체가 아내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돈은 엄청나게 쓰고 집안에서 게으르게 시간을 보내는 게 한심스러워 꼴 보기가 싫었어요. 그렇게 몇 달 지내다가 안 되겠다 싶어 아내에게 부탁 하나를 했습니다. 여보, 당신 집에서 이러고만 있지 말고 내 친구 회사에 들어가 일해보지 않을래? 하루 4시간만 업무 봐주고 용돈 벌이나 해봐. 당신 명문대 나왔으니까 일은 아주 쉬울 거야. 나더러 일을 하라고? 오빠, 난 일할 생각 없어. 여보, 힘든 일란이야. 그냥 회사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사회생활 조금이라도 하면서 지내라는 거야. 거기 당신 동문도 많으니까 나가서 수다 떨고 온다 생각하고 좀 움직이는 게 좋겠어. 동문. 오빠, 나 할 말 있어. 사실 나 고졸이야. 대학 문턱은 밟아보지도 못했어. 뭐라고? 너 그 말 진짜야? 지금 장난치는 거지? 저는 속았다는 것에 기분이 불쾌해서 확인차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태연한 얼굴로 대답하더군요. 장난 아닌데? 나 고졸이야. 실업계 나와서 미용실에서 몇 년 일한 게 다야. 오빠, 왜 이렇게 놀래? 대학 나온 게 그렇게 중요해? 아니,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거짓말해서 놀란 거지. 나한텐 분명히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녔다고 했잖아. 그야 오빠 꼬시려고 한 말이었지. 명문대 나왔다고 하면 뭔가 있어 보여서 구라 좀 쳤어. 저는 기가 막혀 아내를 쏘아봤는데 아내는 과자를 우걱우걱 씹어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군요. 그것 말고 거짓말한 게 뭐가 있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다며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하겠다고 뻔뻔하고 철없는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제가 택한 배우자고 아내를 미워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었으니 며칠 스트레스를 받다가 잊어버리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별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내며 결혼 생활을 했어요. 아내는 똑같이 사치를 부리며 사모님 놀이를 했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내가 쓴 카드 내역서에 순댓국집에서 200만 원을 쓴 걸 보게 됐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국밥집에서 그만한 돈을 쓰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어요. 여보, 순댓국집에서 200만 원을 썼어? 이거 좀 이상한데.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동창회를 순댓국집에서 열었는데 내가 쐈어. 내가 잘나가는 증권사 사장 사모님이라고 말했더니 다들 입 모아서 쏘라고 노래를 부르더라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긁었어. 오빠, 설마 꼴랑 200만 원 가지고 치사하게 굴려는 건 아니지? 저는 뭐라 잔소리할까 하다가 한숨 쉬고 잘했다고 대답해줬습니다. 아휴, 그래 잘했다. 맛있게 먹었으면 됐지. 다른 것도 아니고 친구들 밥 사준 건데 왜 뭐라고 하겠어. 우리 오빠 쿨하네. 예전에 쫌생이 갔던 때랑 달라졌어. 오빠 땡큐. 앞으로도 그렇게 이해해줘. 저는 대답만 그렇게 했지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제가 직장에 있는 동안 아내의 뒤를 캐서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알아볼 생각이었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퇴근해서 집에 갔더니 아내가 온갖 인상을 쓰며 이혼 서류를 들이밀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당신 웃긴다. 오늘 내가 오빠 사무실에 들렀는데 폐업했더라? 경비한테 물어보니까 망해서 방 뺐다며? 그러면서 돈 잘 버는 척 그렇게 한 거야? 내 사무실에 왔었어? 왜, 무슨 일로?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이 망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 받아. 난 돈 못 버는 남자랑은 절대 못 살아.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위자료 절반 넘겨. 저는 이혼 서류를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진짜지? 만우절 아니니까 장난이란 말은 하지 않을 거지? 이 자식아, 지금 내가 장난하는 걸로 보이냐? 난 너 같은 허세쩌는 놈하고는 못 살아. 잘 나가는 증권사라고 잘난 척 그렇게 하더니 쫄딱 망한 백수놈이었냐? 야, 너같이 돈 못 버는 찌질이랑은 하루도 못 살아. 당장 도장 찍어 싫어. 왜 내 재산 절반이나 당신한테 줘야 해? 이혼은 해줄게. 당신이 한 푼도 받지 않고 나간다는 조건 하에 말이야.
한 푼도 없이 이혼하자고? 야,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나같이 예쁘고 인기 많은 여자랑 1년 반이나 살았으면 감사한 줄 알고 위자료 토해내야지. 만약 내가 요구하는 대로 주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서 당신 재산 싹 벗겨 먹을 거야. 저는 전혀 놀라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나도 당신이랑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혼할 생각이야. 그런데 여보, 내가 기회 줄 때 한 푼도 받지 말고 이혼해. 내가 지금 당신한테 기회 주는 거야. 잘 생각하고 대답하는 게 좋을 거야. 기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난 무조건 위자료 받아야겠으니까 주기 싫으면 이혼 소장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거지 같은 자식, 내 인생에 흠이 있다면 바로 너랑 결혼한 거야. 젠장, 이혼녀 딱지 붙어서 총각이랑 재혼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당신 대단하다. 벌써 재혼할 생각을 하는 거야? 당연하지. 나 정도 되는 미모면 돈 잘 버는 남편 그늘 아래서 시원하게 사는 게 최고라고. 그리고 내가 이혼녀 딱지가 붙어도 나 좋다고 달려드는 총각들 많을걸? 됐어.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니까 나중에 법정에서 봐. 그래, 알겠어. 그럼 당신 짐은 다 가져가. 내 돈으로 산 건 내버려 두고 말이야. 지가 돈을 쓰면 얼마나 썼다고 치사하게 가져가라 말아야? 야, 내가 사준 건 죄다 질려서 쓰고 싶지도 않거든. 이 귀한 몸만 나갈 테니까 내가 사둔 명품은 중고로 팔아서 위자료 될 준비나 해라. 아이고, 그런 배려까지 해주는 거야? 아주 고맙네. 그럼 어서 나가봐. 이제 법정에서만 보면 끝이니까. 다신 여긴 얼씬도 하지마. 저는 아내에게 질릴 대로 질려버려서 문을 박차고 나가는 모습을 보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서 이혼 소장이 날아왔어요. 저에게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5억이나 되더군요. 도대체 저와 결혼해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큰 돈을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법정에 가면 판사님이 알아서 판결해 주실 테니 별 걱정하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했답니다. 4주 뒤 가정법원에 가게 됐는데 아내는 자신만만한 얼굴로 저를 깔보듯이 쳐다봤어요. 당신, 나랑 합의 이혼 안 한 걸 후회하게 해줄게. 뽑아먹을 수 있는 건 죄다 뽑아먹어 주겠어. 아이고, 무서워라. 여보, 나야말로 당신한테 참교육해 줄 거야. 당신이 나 몰래 무슨 짓 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기대하라고. 제 말에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에 대해 다 알고 있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없지? 괜히 큰 소리 치는 거지? 알아서 생각해. 야, 그만 입 다물어라. 재판 시작한다. 이륙고 판사님이 아내의 소장을 읽어보더니 진짜 이혼을 원하냐고 물었어요. 아내는 활짝 웃으며 당연히 그러고 싶다고 대답했죠. 이어서 제 변호사가 여러 문서와 사진을 제출하자 판사님이 보시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순댓국집에서 200만 원을 쓴 게 이상해서 심부름센터의 직원을 고용해 아내의 뒤를 캐봤는데 아내는 제 카드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순댓국집에서 200만 원을 긁고 현금 170만 원을 받는 카드 깡을 한 거였죠. 이런 식으로 여러 곳에 카드를 긁어들며 현금을 받고 상간남에게 온갖 선물을 사줬던 것 같아요. 아내가 목돈을 받아갔는데 그 돈으로 상간남에게 차를 한 대 뽑아줬답니다. 제가 고용한 심부름센터 직원은 아내를 일주일 동안 감시하며 바람 피운 사진과 카드깡 하는 모습, 그리고 상간남 앞에서 제가 호구라는 욕을 하는 영상까지 남겨줬어요. 제 변호사가 제출한 것들을 판사님도 보고 아내도 봤죠. 그러자 아내는 하야못해 누렇게 얼굴이 질려버렸습니다. 아내는 태도를 바꾸며 말하더라고요. 판사님, 생각해보니까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호불호가 많아서 그런지 아내는 아내의 얼굴이 누렇게 질렸어요. 아내는 태도를 바꾸며 말하더라고요. 판사님, 생각해보니까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오빠, 우리 이혼하지 말자. 내가 잘못했어. 오빠가 백수 됐다고 이혼하자는 건 내가 너무 잔인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백수라니? 아, 내 사무실이 폐업해서 망한 줄 알았지? 그런데 어쩌냐? 일이 너무 잘 풀려서 사무실을 강남으로 옮겼어. 아무래도 고객층이 강남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로 크게 확장했단 말이야. 직원도 20명이 넘는다고. 여보, 이거 받아. 내 새로운 명함이야. 저는 14K 금으로 뽑은 명함 한 장을 선물로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해줬어요. 여보, 당신 끝났어. 내가 한 짓 난 다 알고 있어. 이제부터 처절하게 밑바닥 기게 해주지. 오빠,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그 남자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야. 얼마 전에 정리했다고.
내가 알기로는 오늘도 그 자식 집에서 나왔다던데? 여보, 애쓰지 마. 당신 끝났어. 저희 부부가 대화를 속닥거리자 판사님이 큰 소리로 이혼을 할 거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유책 배우자는 아내가 됐어요. 불륜과 부양 의무 불이행, 사치로 인한 갈등 조장 등으로 어깨가 아픈 것을 알게 됐어요. 사치로 인한 갈등 조장 등으로 억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셨죠. 저는 웃으며 법정에서 나오는데 아내는 다급하게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저에게 달려오더군요. 오빠, 이러지 마. 나한테 그 많은 돈이 어디 있겠어? 그 많은 위자료를 어떻게 갚겠어? 어라? 당신 태도가 왜 이래? 내가 그때 말했잖아. 위자료 한 푼 받지 않고 이혼 도장 찍으라고 말이야. 그때 분명히 기회 줬는데 당신이 거절했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오빠, 나 한 번만 봐줘. 우리 이혼 번복하고 다시 같이 살자. 내가 한 번 바람 피웠으니까 오빠도 한 번 피우고 와. 그럼 똑같아지니까 같이 살면 되잖아. 뭐? 진짜 상상도 못할 말을 하는구나. 벼랑 끝에 매달리니까 별소리를 다 하네. 야, 벌써 너랑 나랑은 이혼 판결 받았어. 번복 같은 거 못해. 그러니까 조용히 꺼져. 위자료 구하려면 꽤나 고생해야 할 것 같으니까. 제 앞을 막은 아내를 밀어내며 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 안에 있는 아내의 짐을 버리려고 한 곳에 모으고 있었는데 현관문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차, 제가 깜빡하고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아 아내가 들어온 겁니다. 아내는 거실로 달려들어오며 무릎으로 슬라이딩을 하더군요. 그리고 제 앞에 정체하고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내가 잘못했어. 이혼 번복하자는 말은 안 할 테니까 위자료만 어떻게 좀 해줘.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 오빠도 알잖아. 우리 친정 형편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 말이야. 게다가 나 고졸에 직업도 없어. 그 돈 갚으려면 대출받고 10년은 일해서 갚아야 한다고. 그럼 그렇게 해. 어떻게든 갚을 방법이 있잖아. 이제 그건 너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아내는 여전히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위자료를 갚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오빠, 그럼 이렇게 하자. 오빠한테 잠자리 제공해줄게. 다른 여자랑 연애하면서도 나랑 자고 싶을 때마다 한 침대 쓰면서 보내면 좋잖아. 오빠도 솔직히 내 미모에 반한 거잖아. 1년 동안 오빠가 원할 때마다 같이 자줄 테니까 위자료는 없던 걸로 해줘. 지금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너 정말 걸레년이었구나. 어떻게 이런 순간에도 잠자리로 넘어갈 생각을 하냐? 야, 난 내 얼굴만 봐도 역겨워서 살도 맞대기 싫어. 헛소리 그만 짓거리고 꺼져. 아 진짜 오빠 1억이야? 나 좀 봐달라고. 해달라는 건 다 해준다잖아. 1년 동안 잠자리 해주는 게 부족하면 2년, 아니 3년 동안 해줄게. 이 미친 또라이야, 싫다고. 너 같은 걸레년이랑은 살도 맞대고 싶지 않단 말이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러자 아내는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자기는 가진 게 하나도 없으니 위자료를 받은 셈치고 뭐라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 말고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에 아내는 울며불며 사정을 하고 제 집에서 버티고 있더군요. 아무리 나가라고 소리쳐봐야 소용이 없어서 경찰을 부르고 말았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제 집에서 내보내달라고 했죠. 그래서 아내는 경찰들 손에 쫓겨나게 됐고 그리고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누군진 몰라도 아내와 똑같은 놈이었으니 바로 소장을 써서 날려버렸죠. 상간남은 제 아내가 유부녀인 줄 모르고 만났다고 했지만 카톡 대화 중에 제 이야기가 오간 걸 들켜버려서 제가 요구한 손해배상을 모두 지급해야만 했답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제 이야기가 오간 걸 들켜버려서 제가 요구한 손해배상을 모두 지급해야만 했답니다. 상간남은 그렇게 위자료를 물고 아내와 헤어지고 떠났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아내의 위자료가 입금되지 않길래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서를 보냈어요. 위자료를 당장 내놓지 않으면 교도소 감치 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의 글을 적어서 말이죠.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제가 요구한 위자료가 모두 입금됐습니다. 아내는 돈이 없어 사채를 써서 위자료를 갚았다네요. 그리고 공장에 취직해서 월급을 차압당하며 빚을 감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증권사를 잘 운영하며 조용히 지내다가 여자를 소개받게 됐어요. 빛나는 미모는 아니지만 마음이 아주 많이 빛나는 사람이었죠. 또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답니다. 저는 그 여인과 1년의 연애 뒤 재혼에 성공했습니다. 아내는 결혼 뒤에도 일을 그만두지 않았어요.
사람은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며 매일 최선을 다해 하루를 보냈답니다. 그런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게 됐죠. 제 나이 43살인 올해 초에 아내가 임신을 했다며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답니다. 사실 저와 아내 둘 다 나이가 40대라서 이세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눈물이 터져나올 정도로 감격했습니다. 여보 수고했고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당신을 더 빨리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수고는 무슨 애는 뭐 나 혼자 만들었나? 나도 자기랑 더 빨리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 그런데 과거는 뭐하러 생각해? 우리 둘이 이렇게 달콤하게 잘 사는데 말이야. 우리 꼬물이 태어나면 더 행복할 거야. 우리 꼬물이 태어나면 더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임신 중인 아내를 위해 퇴근하면 항상 집으로 달려갔어요. 배가 불러올 때까지 매일 아침과 저녁 시간을 함께 보냈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저희 사무실에 거물급 고객이 한 분 찾아왔어요. 인터넷 신문에 실릴 정도로 크게 성공한 사업가였는데 저에게 수백억을 예치하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제 회사가 몇 배로 클 수 있는 기회였죠. 그래서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모두 기립해서 그 고객을 맞이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저는 그 고객을 잃지 않으려고 제 능력을 증명해줄 문서를 꺼내 보여드렸답니다. 고객은 만족하며 저에게 큰 돈을 예치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술 한잔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박 대표가 대단한 증권사인 건 진작부터 알고 있었지. 우리 이러지 말고 거하게 한잔하러 나갈까? 네, 회장님 제가 좋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최고급 참치하는 곳을 아는데 그리로 모실까요? 아니. 난 그런 데 말고 다른 데 가고 싶네. 그 있잖아. 그 룸으로 시작하는 술집 말이야. 아, 룸사롱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한 남자라 아내가 임신 중이기도 하고요. 그런 술집은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아 조금 어렵겠는데요. 뭐야? 박 대표 그런 순둥이였어? 그리고 내가 수백억을 예치하겠다는데 룸사롱 대접 한 번 못하겠다는 건가? 저는 아내에게 미안해서 한 번 거절했지만 엄청난 거금이 회사에 들어오는 거라 포기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모시고 룸사롱으로 향했답니다. 처음 지하에 있는 술집에 들어가 웨이터의 안내를 받고 가장 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양주와 안주를 주문했죠. 이윽고 여 종업원 둘이 저희 룸으로 들어왔는데 미모의 여자들이었어요. 나이가 좀 있어 보이긴 했지만 고객이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죠. 그런데 제 옆에 앉은 종업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제 전처였답니다. 무슨 이유로 여기에 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이 많이 난감하고 당황스러웠어요. 전처는 제 고객 앞이라 그런지 처음 보는 척하며 행동하더군요. 술을 연거품 마시고 조금 취하자 고객이 화장실에 가겠다며 룸에서 나갔습니다. 그러자 전처가 담배를 꼬나물며 말하더군요. 오빠 오랜만이네. 그런데 오빠도 이런 대화. 얌전한 줄 알았더니 반란까진 놈이었구나. 입 닫아라. 고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거거든. 그렇다 치자. 그런데 오빠 결혼했나봐. 아까 핸드폰 배경화면 보니까 못생긴 여자 사진으로 돼 있더라. 나랑 헤어지니까 알겠지? 오빠 분수에 맞는 여자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말이야. 닥쳐라. 너랑 비교도 할 수 없을 훌륭한 여자니까. 그리고 넌 할 일이 없어서 술집에서 일하냐? 아주 가관이다. 막장 쓰레기 밑바닥 인생 살고 있는 게 놀랍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오빠한테 위자료 갚느라 사채 쓴 거 몰라? 사채업자들이 날마다 돈 달라고 들들 볶아대는데 갚을 길이 없었다고. 그러게 내 인생 망치지 않게 날 봐줬으면 됐잖아. 내가 술집에서 일하는 게 내 탓이라는 거냐? 아니지. 넌 할 줄 아는 일이 남자 꽃이고 폴리는 일밖에 못하잖아. 그러고 보니 너한테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전처는 저를 쏘아보더니 태도를 바꿔서 제 어깨에 손을 올리더군요. 오빠, 나 사채빚 아직 1억이 넘게 남았어. 그거 오빠가 갚아주면 안 될까? 나 여기서 그만 일하고 싶어. 여기서 일하기 싫으면 관두고 공장을 다니든 파출부를 하든지 해. 누가 너더러 술집에서 일하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니잖아. 아이, 오빠도 참 나도 알지. 그런데 내 미모에 그런 데서 일하면 아깝잖아. 남자들이 내 얼굴 보면 침부터 흘리니까. 조금 더 편하고 많이 벌려고 이 일 하게 된 거라고. 오빠, 내 빚 갚아주지 않을래? 대신 1년 동안 오빠 오피스 와이프 돼줄게. 뭐라고? 이혼할 때 잠자리로 위자료 대신하겠다더니 이번엔 오피스 와이프가 돼줄 테니 돈을 갚아달라고?
너 진짜 구제불능한 쓰레기 걸레년이구나. 내가 어쩌다 너랑 결혼했는지 불과 사이한 일이야. 야, 이 똥 묻은 걸레년아 여기서 나가. 너 또 뭐해? 오빠 1억이야? 나 퇴짜 맞으면 돈 못 받아. 아, 그래? 그럼 웨이터 불러야겠다. 웨이터? 웨이터는 문 앞에서 대기 중이었는지 바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 전처를 데리고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손님한테 돈 뜯어내려고 한다며 당황했지만 손님은 절대 안 뜯어내려고 했다. 그래서 바로 제 전처를 데리고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손님한테 돈 뜯어내려고 한다며 당장 치우라고 했죠. 그러자 전철은 웨이터의 손에 끌려 나가면서 말했답니다. 오빠, 그럼 팁이라도 줘. 나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나가. 30분이나 앉아 있었잖아. 아, 팁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좋아, 줄게. 가만히 있어봐. 저는 지갑을 꺼내 5만원짜리 한 장을 건네줬습니다. 내가 나한테 위자료를 5억 청구했었지? 여기 5만원 받아. 이것도 아까운데 불쌍해서 주는 거야. 이 더러운 년아 마음대로 욕해. 팁 받았으니까 나가줄게. 오빠, 나중에 생각 바뀌면 나 찾아와. 오피스 와이프 해줄 테니까. 전철은 끝까지 더러운 말만 짓거리고 나가더군요. 이윽고 고객님이 들어와서 술 접대를 하고 무사히 자리를 끝냈습니다. 다음 날 고객이 250억을 저에게 예치해줘서 초대박을 치게 됐죠. 그리고 저는 현재 아내에게 어젯밤 있었던 일을 고백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고객과 계약을 하고 싶어 룸사롱에 갔다고 말이죠. 아내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아무 일도 없었다면 괜찮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다시는 전철을 마주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몇 달 뒤에 아내가 예쁘고 귀여운 딸아이를 출산하게 돼 새 식구가 됐고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전철을 또다시 마주치고 말았답니다. 아내가 봉사활동하는 곳에 따라가게 됐는데 거기서 전철을 마주치게 됐어요. 미혼모들이 모여 사는 빌라였는데 거기에 생필품과 먹을 걸 전달해 주러 들어갔습니다. 거의 어린 엄마들이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구석에 흰머리가 많이 난 여자가 보였어요. 바로 전철이었답니다. 그런데 전철의 눈동자를 보니 정신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며 말을 하는데 지적장애가 생긴 것처럼 보였어요. 아저씨, 나 배고파. 피자빵 사줘. 저기 먹을 걸 뒀으니 가져다 먹어요. 그래? 고마워 아저씨.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네. 아저씨, 나 어때대? 그게 무슨 말씀이죠? 나 어떠냐고. 나 데려가서 살 생각 없어? 우리 애기 아빠가 돼주면 내가 매일 밤 즐겁게 해줄게. 정신 나간 상태에서 또 이러는구만. 내 애기한테 부끄러운 소리 하지 말고 좀 변해라. 아저씨, 그냥 가지마. 나 그거 엄청나게 잘해. 나 예쁘지 않아? 저리 가라고 이 망할려나. 그러자 전철의 애기가 울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아내에게 전철의 사정을 들어봤더니 룸사롱에서 일하다가 임신을 했는데 누구 애기인지 몰라서 아빠를 찾지 못했다네요. 룸사롱에서는 당연히 임산부를 종업원으로 들 수가 없어 쫓아냈고요. 전철은 아이를 출산하고 오갈 데가 없어 지금의 미혼모들이 지내는 빌라에 왔는데 그때부터 정신이 나가 지적장애인이 됐다네요. 저는 아내에게 그 여자가 제 전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뭐 알려봐야 좋을 게 하나 없으니 그냥 넘어가기로 했죠. 전철은 그렇게 미혼모 가정에서 지내다가 곧 아이를 입양 보내게 됐고 혼자 쉼터에서 지내게 됐답니다. 돈 밝히고 더러운 사생활의 대가를 치른 제 전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리게 됐네요. 이 모든 게 소설 같지만 모두 실제 있던 일입니다. 제 복수가 좀 심했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모든 건 인과응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부디 제 욕은 참아주시고 저희 가정이 잘 살라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